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긴급 투입된 전세기가 빠르면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 역시 막바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이르면 모레 귀국도 가능한 시간표인데요. 먼저 박윤수 특파원 리포트 모시고 곧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르면 한국 시간 내일 오전 우리 국민들을 데려올 전세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368석을 갖춘 대한항공 보잉 747 기종으로 구금된 300여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전세기는 미국 현지 시간 10일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대기하게 되는데 정부는 전세기가 도착 당일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업과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별도의 시설에 구금된 여성 직원들은 이민 단속국 직원으로부터 수요일, 즉 10일 출소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사 측에 전했습니다. 현재 현장 대책반이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쪽에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잘 해결하고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협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은 엿새간의 구금 생활에서 풀려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인 모레 늦은 밤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체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귀국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석방이 지연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불법 체류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몇 년씩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양국 협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럼 조지아 현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윤수 특파원. 자, 미국은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 우리 정부는 수요일에 귀국 전세기를 띄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석방 절차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섭은 마무리됐고 이제 이민당국의 행정 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약 8시간 전쯤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중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건 물론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목표 날짜로 제시한 10일에 실제 우리 국민이 풀려나게 된다면 구금 엿새 만에 석방이 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미국 이민당국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행정 처리 속도도 그렇지만 우리 전세기가 대기하게 될 애틀랜타 공항이 구금 시설에서 상당히 머니까요. 이 공항까지 가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입니다. 저도 잭슨빌을 통해 이곳에 왔는데 구금 시설까지는 5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전세기를 타게 될 곳은 여기서 4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애틀랜타 공항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니까 차로 쉬지 않고 이동하면 4시간 반 정도 걸리고 버스로 이동할 경우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소요되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잭슨빌 공항은 규모가 작아서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세기가 출발하는 시점은 구금 시설에서 석방되는 시간으로부터 넉넉히 10시간은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밤 늦게 출발하게 된다면 인천공항에는 한국 시간 11일 밤이나 12일 새벽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와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당국의 조치를 부당한 침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와 함께 쇠사슬까지 동원한 구금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귀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취업비자 쿼터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만을 위한 취업비자 발행 역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는 행정부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앞서 미국의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구금된 이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거하라는 통보를 사전에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러한 혼선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의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구금한 건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해 자진 출국 형태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데도 미국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불법과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추방은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진 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 장관은 또 구금자 중 소수의 인원은 범죄 활동에도 연루됐다며 사전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There,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하지만 합작법인에 공동 투자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단속 이전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통보 같은 거는 받은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미국 당국자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동맹인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 원씩이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KT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KT 이용자가 가상 기지국이 설정된 지역으로 들어오면 정보가 그냥 빠져나가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셈인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KT는 광명 일대의 휴대전화 접속 내용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이력인데 연결된 기지국 아이디는 KT가 관리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KT는 특정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화 이력 조사에서는 기지국이 6개나 나온 겁니다. 기지국 하나는 해커들이 만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KT 기지국이었던 겁니다. 이 가상의 유령 기지국은 도대체 뭘까? 전문가들은 불법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사설 기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가상 기지국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이 되고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소액 결제 사태가 특정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것도 이런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해킹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나 보던 초유의 사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어떤 이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해킹은 가상 기지국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도 KT 조사 결과 미상의 기지국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액 결제가 이 미상의 기지국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KT 전산망 자체가 해킹됐을 가능성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던 KT는 관련 보도 나흘 만인 어제 저녁에서야 해킹당한 걸 인정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지난달 6일 있었던 사건이 첫 사례라 본다면 KT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뜻입니다. 이어서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경기도 광명시 소액 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이 됐고 바로 49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이미 유사 사건이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뜬 뒤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라면 KT 전산망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어제 저녁 7시 16분 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KT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과 8일 저녁 사이에 과거의 침해 사고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며 늑장 신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기 쪽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나중에 만약에 원인이 KT가 제공한 게 돼버리면요. KT는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고요. 실제 발생했는데도 신고 안 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KT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즉각 KT의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어젯밤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격 방식이 이례적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명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불거진 이번 KT 소액결제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영등포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과 부천에서도 다수의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 21일 오후 112라고 찍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불법 거래에 사용됐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바로 끊었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앱 계정이 2030년까지 정지된 겁니다. 이 씨는 하루 뒤 KT 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T 마이KT 어플로 들어가 봤는데 제 실시간 이달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돼 있습니다. 112 전화가 왔던 날 오후 1시 3분부터 1시 36분 사이 5번의 분할 결제가 이뤄져 총 99만 5천 원이 결제된 겁니다. 이 씨 아내도 같은 날 오후 2시 19분 26만 원이 소액 결제됐습니다. 아내는 결제 취소를 했지만 이 씨는 취소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증을 한 적도 스미싱 문자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KT 측에서는 분명 저한테 인증 문자를 보냈고 제가 입력한 걸로 자기는 전산에 뜬다.
이렇게 말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과천에서는 이 부부를 비롯해 총 5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21일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도 지난 1일과 2일 소액 결제 피해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MBC가 파악한 피해는 광명 61명, 금천 13명, 부천 5명, 과천 5명, 영등포 1명 등 총 85명에 피해액은 5,200여만 원에 이릅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 첫 보도가 나온 지 엿새째지만 경찰은 전국 신고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KT 가입자들을 노린 이번 소액 결제 사기는 공통적으로 새벽 시간대 많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모르게 결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소액 결제 한도 상향 조정까지 진행되면서 더 피해가 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KT 이용 고객 이모 씨.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문자 메시지를 무더기로 받았다고 합니다. 1일 2건과 2일 8건, 모두 10건이었는데 모두 소액 결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T 앱을 확인해보니 이 씨도 처음 보는 수상한 결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3시 12분 상품권 구매로 29만 1,060원이 결제됐고 곧이어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9만 5,400원씩 두 차례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이 잠들어 있던 사이 48만여 원이 결제됐던 겁니다. 8건은 결제 요청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요청건까지 금액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온라인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 소액 결제 승인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소액 결제 피해와 함께 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돼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5만 원 언더 정도 당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언더까지 다 가능한 범위가 돼버리니까. 이 같은 피해를 당하기 바로 전날 이 씨는 경기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소화동은 KT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으로 대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앞서 KT는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책도 내놨지만 이런 수법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인데요.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했던 탄핵 반대 집회.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던 손현보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현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러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로 보수 후보자를 불러 보수 후보를 지원. 보수 후보로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엔 신도들에게 당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거나 지지 영상을 교회에서 상영한 혐의입니다. 정량 결백 자유 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종교단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이런 휴가도 못 갔는데 가서 몇 달 쉬고 몇 년 쉬다 오면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8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영장 발부 직후 교회가 탄압받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자 국내 극우 세력들은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구원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한미 극우 세력이 왜곡된 주장을 고리로 연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외교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승우 기자입니다.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된 직후 시작된 극우 성향의 박주현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계로교회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트통이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 등의 댓글도 줄줄이 달립니다. 엄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목사를 종교 탄압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며 미국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률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목사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극우 세력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기차게 미국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국 극우 세력도 호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국판 마가 행사. 마가 사상의 틀을 세웠으며 트럼프 처측근으로 불리는 찰리 커크가 국내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There are several disturbing things happening right now in South Korea. Pastors are being arrested, and I know President Trump is watching closely and seeing what this government is doing. 다른 인사의 입에선 더 황당한 주장도 나옵니다. South Korea is sliding into communism fast. 이들은 부정선거라는 프레임도 한미 양국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종교적 배경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 교류하고 연합하면서 가짜뉴스가 증폭되고 국제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세력들과 기독교 보수 세력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부를 극좌 정부를 몬다든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뭐 이런 걸로 막 떠들어내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이번엔 또다시 국내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미국 워싱턴 등에선 황교안 전 총리와 유튜버 전한길 씨, 리박스쿨 관계자 이희천 교수 등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 극우 인사 중 한 명인 모스탄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시 인권포럼 강연자로 초청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가 결국 섭외를 취소하긴 했지만 당시 20분 남짓 강연에 강연료는 물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숙박 등 2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선거론자의 방한에 국민 세금이 들어갈 뻔했던 겁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국계 미국인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교수가 입국했습니다. Here in South Korea, so many important institutions have been impacted by communists.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신청하는 등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접견이 제한되자 윤 전 대통령은 탄 교수의 음모론에 호응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그런데 이런 음모론자를 초청했던 주체 중 한 곳인 서울시가 20분 남짓한 기조연설에 거액을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측이 지난 여름 탄 교수를 인권포럼 연사로 섭외하며 주고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6월 9일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가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며 기조연설 20분을 부탁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에 탄 교수는 사례금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라고 답합니다. 한화로 700만 원에서 1,350만 원. 서울시 측이 책정한 연사 1인당 섭외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6,000달러 지급에 더해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약속했습니다. 20분 연설에 국민 세금 2천만 원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인권포럼 전체 예산 1억 3천만 원의 15%가 넘는 금액입니다. 여론 악화로 부랴부랴 섭외를 취소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담당자가 내부 사정으로 섭외를 취소하게 됐다고 하자 모스타는 유감스럽다면서 항공권과 숙박은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섭외 취소에 번복은 없다면서도 비용 지원에 명확한 거절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구 인사에게 20분에 무려 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강연료를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실제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서 서울시는 강연을 취소하면서 강연료와 항공료, 숙박비도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특검팀은 보고서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 말고도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모습을 별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동의안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모든 발단은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만났으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한학자 총재의 말씀을 듣고 당선 후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받았는데 특검은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일 촬영된 현금 뭉치 1억 원 사진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뇌물의 대가로 통일교 청탁을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넘겨줬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시켜서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빼곡히 적힌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도 오늘 중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교량 건설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또한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예상되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권성동 의원은 결국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첨예한 쟁점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보안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로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엔 검찰 수사권 부활의 우회로가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논쟁이 치열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재판을 넘기는 건 공소청이 맡는 수사와 기소의 이원화,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남발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시도는 영장 청구권으로, 무리한 처벌 시도는 기소권으로 공소청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버금가는 또 다른 조직의 권력화라든가 수사권의 남용이
통제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만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문제는 남습니다. 권력자의 비리가 의심스럽거나 피해자가 억울한 게 분명해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면 이를 되돌릴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잘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 안 해주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반대로 중수청에서 누군가를 덮어준 거를 외부 기관에서 2차 통제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양쪽 다 필요하다는 거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적정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와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을 통해 진정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보안 수사권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됐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조문 속 글자를 파고든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지난 장관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 원복 사례를 비춰볼 때 여전히 그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공소청에 있으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에 되돌아가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요구권의 구속력도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과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체포영장도 2차례나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를 주도한 당시 군 검찰단장이 체포영장 청구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얘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무렵 이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8월 군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2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2번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 시도를 두고 김동혁 당시 군 검찰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강제 수사 시도에 장관의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체포영장 청구는 8월 14일. 이 무렵 김 전 단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이 전 장관과 모두 13차례 통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는 8월 28일. 이른바 VIP 경로설이 처음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9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김동혁 전 단장은 하루 내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단장이 1차 체포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 윤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수사 외압은 물론 박 대령 개인을 처벌하는 데까지 장관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처리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처벌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의 윗선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런종섭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 전 장관은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했는데요. 당시에도 급조된 회의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겁니다.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풀어줬습니다. 대사님, 급하게 이렇게 출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장님! 기획 도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총선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의 대형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열 하루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급조된 회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 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런데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 회의를 외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획해 하달했다는 외교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3월 20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개최 문건을 외교부에 내려보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의 회의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유독 이종섭 당시 주 호주 대사의 일정만 3월 21일부터 잡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행사 기획안을 배포하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은 본인의 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갑작스러운 소집 지시에도 다른 대사들보다 앞서 21일 오전 입국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측과 짜고 귀국 명분용 회의를 급조한 걸로 의심됩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국가안보실 문건은 보안을 우려한 듯 대통령실 로고도 문서 번호도 작성자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걸 계획했고 지시했고 집행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 참석을 위해 다른 5개 나라 대사들까지 귀국해야 했는데 이 전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범인 도피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따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3년여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의 후원사로 알려진 희림건축 인사와 당시 국세청장 그리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간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희림 종합건축사무소와 관련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희림을 향한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하고 4,500만 원의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횟수는 34차례에 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전 씨가 실제로 희림 측과 국세청장의 만남까지 주선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무렵 희림 측 인사와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 그리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창기 당시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이었고 윤한홍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 측의 인사와 세무조사 최고 책임자, 실세 여당 의원의 만남 주선. 특검팀은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희림 측 인사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희림과 윤한홍 의원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의혹에도 등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 씨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희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희림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림 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김 전 청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매간 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오늘은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불렀는데요.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김상민 전 검사는 왜 김건희 씨가 공천을 챙겨주려 했다는 인물이잖아요. 이후에는 국정원 특보 자리를 받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김상민 전 검사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건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피의자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이듬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최종 구매자도 김 전 검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 원대 구매한 그림을 김 씨 측에 건네고 인사청탁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그림을 구매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이 해명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전직 검사가 등장하는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특검에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도 불려 나온 겁니다. 본인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특검은 박 전 비서실장의 장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6천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사위 박 전 실장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자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박 전 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종묘의 휴관일에 출입이 제한된 망묘로에서 지인들과 사적 만남을 했다는 의혹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종묘 관리소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오는 12일엔 김 씨 수행비서였던 유경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부를 예정입니다.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앞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첫 정식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 순간에도 담벼락은 방치했다며 탄핵 사유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계엄 당일 국회 주변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담 넘는 모습이 포착되기 무섭게 국회 담장 안팎엔 경력이 배치됐고 월담을 막는 건 물론 경찰이 시민의 사지를 붙잡아 끌어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전선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시민들과 경찰 사이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국회 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 소추됐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오늘 첫 변론에서도 탄핵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통제하는 순간에도 1.2m, 2.5km 담벼락은 누구라도 월담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월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MBC가 계엄 당일 밤 국회 주변 CCTV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밤 10시 41분, 경찰 지휘차가 국회 출입문 앞에 도착합니다. 계엄 선포 담화가 끝난 지 12분 만입니다.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외곽 출입문 7곳이 경찰 버스와 경찰관으로 모두 틀어막혔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대치가 한창이던 출입문 바로 옆입니다. 경계가 비교적 느슨했던 농성 천막 뒤편으로 시민들이 담장을 넘습니다. 5분 뒤 경찰이 담장 바로 앞에 길게 늘어섭니다. 비슷한 시각 의원회관 근처 수소충전소 앞에서도 월담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순식간에 집결했고 담장 안팎으로 촘촘하게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무렵 의사당 근처 담장에서는 총을 든 계엄군 병력이 담을 넘으려 합니다. 담장 안에 있던 경찰이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반면 항의하던 시민은 경찰 4명에게 사지가 붙들려 출입문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1시간여 뒤에도 경찰은 국회 담장을 따라 삼엄한 경계를 펼칩니다. 지휘관이 근무자 위치를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영상에는 담벼락을 막아선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담을 방치해서 계엄 해제를 도왔다는 조지호 청장의 발언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조지호 청장 측은 MBC에 국회를 제대로 통제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6개 중대만 배치해 놓았고 월담을 막으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초등생을 끌고 가려던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에 이어 초등학생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 뒤를 밟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아이를 따라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이 남성은 초등학생과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아이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달아났습니다.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어젯밤 집에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으로 촉법소년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20대 일당 3명이 붙잡히는 등 초등학생을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행 시각도 한낮이고 범행 장소도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학교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아니라 충격은 더 큽니다. 광명 지역 맘카페에는 워킹맘이라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당분간 애들 등하교 때 가봐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걱정이네요. 경찰은 앞으로 5주간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는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타 지역에는 지킴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460km 떨어진 중국 장쑤성에서 중국인 6명이 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제주도 서쪽 환경면의 한 해안.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트 옆엔 건원이란 한자가 쓰였고 중국어가 적힌 빵봉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생수병이 이게 중국산이에요. 전부 다 중국 한자로 써 있고 뭔가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0시간 만에 보트가 발견된 곳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1명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체류이던 중국인 여자친구와 만나던 중이었습니다. 3명도 4명도 방마다 이 두들겨갖고 이 타는 소리 나오면 그걸 놓고 해갖고. 붙잡힌 중국인 남성은 지난 2017년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1월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은 모두 6명으로 중국 상하이 북쪽의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제주 환경면 신창리를 찍은 뒤 약 15시간 동안 460km에 이르는 바닷길을 항해해 제주 서쪽 해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술을 하는데 중국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 내에 있는 브로커가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은 달아난 밀입국자 5명을 쫓고 있으며 검거된 밀입국자를 숨겨준 여성도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감사원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공금을 허투루 쓴 정황을 포착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썼다는 건데요. 고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과일 가게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받을 외상값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설 선물용 과일을 팔아놓고 7달 넘게 대금 2천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갖고 가면 한 달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밀려있어요? 좀 돼요. 2장. 감사원이 작성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명절 선물 명단입니다. 2022년 8월 이모 씨와 서모 씨, 2023년 1월에는 같은 이모 씨와 손모 씨가 나옵니다.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모친과 장인 장모입니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 이름도 줄줄이 나옵니다.
문 사장은 롯데마트 사장 출신입니다. 감사원은 문 사장이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가족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로 3년간 800만 원을 써 예산 지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허투루 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문 사장이 회사 돈으로 전 직장 관계자 등에게 경조사비 약 1,300만 원, 화환 비용 2,300만 원가량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차원에서 회의나 행사 비용, 부서에 지급할 포상금 일부를 전용해 이런 비용을 마련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공사 업무 추진비가 연간 6,800만 원에 불과해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명절 선물 등을 마련했다며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 민간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건 공사의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간부들에게 보내는 명절용 과일 선물을 문 사장은 가족에게 보냈고 공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경조사비는 대부분 사장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과일 선물 외상값은 감사원 감사 중이라 변제할 수 없었다며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이번 주 중에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정 대표가 연설에서 협치 대신 내란과의 절연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곧바로 내란 청산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치며 반발했고 정 대표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연설이 시작된 지 약 15분이 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연설 앞머리에 내란 종식을 강조한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공약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역대급 성공이라 평가하며 여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 여당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며 혹평했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26번 반복됐고 협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과 하루 전 손을 맞잡았던 여야 대표의 관계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에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땅한 신규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계획은 소셜 믹스, 오래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일반 분양과 임대가 섞인 혼합 단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600세대 중 3분의 2는 분양, 3분의 1은 임대 세대인데 외장이나 내부 자재의 차이 없이 똑같이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별도의 임대동이 없습니다. 한동안에 임대와 분양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임대동을 따로 짓고 입구까지 따로 쓰는 아파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웃일 뿐이지 이번이 뭐 임대다 뭐 분양이다 그럴 만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다 같이 동호회해가지고 축구도 하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만나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정부가 2만 3,000호 규모로 발표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 방안도 동분리 없는 소셜 믹스 방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임대 아파트는 2,600세대에서 3,900세대로, 강서구 가양동은 2,000세대를 3,200세대로 다시 짓는데 모두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동에 추첨 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2022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요건에 이런 소셜 믹스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5,900세대 중 임대 900세대를 섞는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인 중계동 백사마을에도 2029년까지 아파트 3,200호가 지어지고 이 중 600세대가 임대 아파트로 모두 소셜 믹스입니다. 어느 동네는 완전히 대형의 분양주택만 있고 또 어느 동네는 완전히 중소형의 임대주택만 있고 이러면 이거를 이제 주거지 분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도시는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낙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전문가들은 특히 소셜 믹스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싸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질 좋은 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프로야구 LG에 이 선수가 없다면 압도적인 선두 질주가 가능했을까요?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빈틈을 채우는 만능 내야수 구본혁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슬라이딩으로 낚아채고 애매한 상황에서 과감한 송구를 선보입니다. 이제 LG에겐 일상이 된 구본혁의 호수비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포지션을 돌아다녀야 저희 팀이 강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때론 주전을 대신해 때론 막판 수비 강화를 위해 2루와 3루, 유격수까지 두루 지키면서 실책은 단 6개에 불과한 구본혁. 여러 차례 명장면도 만들었는데 특히 지난 7월 두산전 끝내기 수비가 자신이 꼽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200번 넘게 본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계속 꿈꾸고 있었는데 한 5, 6년 만에 그런 타구가 또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가지고 이 팔힘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포지션을 초월한 구본혁의 존재감에 LG의 선수 활용폭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본혁아, 너가 있어서 오늘 하루 좀 지명타자로 나갈 수 있게 되면 고맙다, 살짝 이렇게 말해줄 때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배트보다 글러브가 좋았고 강한 송구를 위해 연습 때 어깨를 아낄 정도로 수비에 몰두하는 구본혁. 여기에 후반기 타율 4할에 육박할 만큼 타격까지 일취월장해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언제 어디든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만능 선수의 가치가 더 인정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유틸리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한테도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애매한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 잡아낸 LG 오지환의 호수비입니다. 오지환 선수의 수비에 타자는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수원에선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활짝 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6.9도, 장수는 19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북동풍이 불고 북쪽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남해상에는 정체전선이 위치하면서 오늘도 남부와 제주 곳곳으로는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도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1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나주의 기온이 32도로 오늘보다는 최고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로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밤 중서부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